저는 올해 58이 된 남들 눈에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사는 여자입니다. 젊어서부터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안 해본 고생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알짜 상가 건물을 두어 채 장만한 덕에 이제는 돈 걱정 같은 건 잊고 산지 꽤 됐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웬만한 대기업 사장 부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제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저를 챙겨주는 다정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저희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영수가,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이룬 거 내가 먼지 하나 안 묻게 지켜줄게. 당신은 이제 그냥 여왕처럼 즐기기만 해.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제 건강을 생각한다며 직접 갈아주는 해독 주스 한 잔에 고단한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손길에 남편의 사랑을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딸아이 은지에게도 늘 친구 같은 좋은 아빠였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라고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인간의 다정한 미소 뒤에 제 재산을 노리는 시커먼 속내와 역겨운 배신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낌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제 재산에 부쩍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와인까지 한 잔 따라주며 슬쩍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 정자동 상가 말이야. 요즘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데 이참에 팔아서 강남의 더 알짜배기 꼬마 빌딩으로 옮겨 타는 건 어때? 내가 아는 부동산 소장이 있는데 지금이 최고가로 팔 절호의 기회래. 이 소위 말하는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 한 군데 몰빵하는 것보다 강남이랑 여기랑 나눠두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지. 저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돈 관리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분산 투자와 같은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가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 은지 시집 갈 때 물려줄 재산이고 우리 노후 자금이야. 모르는 분야에 함부로 투자했다가 이자도 못 내는 사람 여럿 봤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왜 배를 갈라.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제일 안전하지. 남편은 금세 표정을 바꾸며 하긴 뭐 당신 말이 맞지.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라며 허허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쳐 지나가던 실망스러운 눈빛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남자의 철없는 욕심이겠거니 애써 좋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건 그 인간이 그 요물 같은 년을 만나고부터였을 겁니다.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평소엔 마냥 친구 같기만 하던 철없는 남편이 갑자기 책임감 있는 아빠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것이 28인 저희 딸 은지는 20 후반이 되고서 살이 급격하게 쪘다며 퇴근 후에 몸매 관리를 한답시고 요가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애는 야근 때문에 늦게 퇴근해서 요가까지 하고 오면 밤이 늦어지곤 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이 자청해서 딸을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피곤할 텐데 쉬라고 해도 밤길이 위험한데 어떻게 딸을 혼자 오게 하냐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마침 시간이 비어서 오늘은 내가 은지 데리러 갈게 라고 했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며 막아서는 겁니다. 아이고, 당신은 밤눈도 어두운데 운전 험하게 해서 안 돼. 은지는 내가 안전하게 모셔야지. 은지가 피곤하다며 한두 번 빠지려 할 때면 아빠가 편하게 데려다 줄 테니 꾸준히 다녀야지. 여자는 몸매가 재산이야. 라며 딸을 살살 구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마냥 흐뭇했습니다. 딸을 위하는 지극한 마음인 줄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딸을 핑계로 그 요가 학원의 젊은 강사년과 눈이 맞았던 겁니다. 저와 딸의 눈을 피해 그년과 낄낄대며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역겨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이상한 낌새와 불편한 마음이 조금씩 쌓여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재산을 빤히 넘겨다 보는 듯한 그 불쾌한 눈빛, 딸을 대하는 과장된 행동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다가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찝찝함은 쉬 가시질 않았죠. 결국 저는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주말에 혼자 바람이나 쐬고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평소 가장 즐겨하던 것이 바로 강원도 쪽으로 혼자 드라이브를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주말에 혼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위험하게 어딜 혼자 가려고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꺼냈을 사람이 그날따라 웬일로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어. 당신 요즘 머리 아픈 일도 많았는데 이참에 훌쩍 다녀와. 거기 가면 새로 생긴 유명한 찻집이 있다던데 꼭 들러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공기도 쐬고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다 와. 남편은 제 여행 가방을 챙기는 것을 도우며 연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이라도 떠나보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는 남편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실실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전화를 끊기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니야, 뭐 그냥 스팸 전화 라며 말을 돌리더군요.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봤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믿음이 깨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는 보온병에 따뜻한 대추차까지 담아주며 살갑게 굴더군요. 마지막으로 저를 꾹 안아주는 때 어쩐지 심장이 쿵쿵 빠르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 떠나는 아내가 걱정되어 그러는 줄로만 알았죠. 그게 설렘과 기대로 인한 심장박동이었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꼭 휴게소에서 쉬고, 알았지?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고. 남편은 차에 오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나섰죠.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한적한 국도에 접어들자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창문을 활짝 여니 서늘하고 맑은 산공기가 제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줬죠. 라디오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옥탑방 단칸방에서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살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자주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래, 그 고생을 같이 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남편을 의심했나? 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괜히 미안해져 돌아가면 더 잘해줘야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평온한 길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지옥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이 될 줄은요. 그리고 제 죽음을 누구보다 바람하지 않던 악마가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발로 죽음의 문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분 좋게 달렸을까요? 강원도 깊은 산골로 접어들자 화창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차 앞 유리에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처음에는 금방 그치려니 했던 비는 산을 넘을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움직여봐도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속도를 줄이고 조심조심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은 초행길이나 다름없었고 낡은 가드레일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리막 급커브길을 거의 다 돌았다고 생각한 순간
빗물에 젖은 타이어가 헛도는 끔찍한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차는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빙글 돌며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꺾어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죠. 끼익하는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차는 결국 도로 옆 낡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종이장처럼 구겨진 가드레일이 뜯겨져 나가는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몸은 허공에 붕 뜬 채 차와 함께 수십 미터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미친 듯이 뒤집혔죠. 차창 밖으로 시커먼 나무와 흙더미, 뒹구는 돌멩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쿵쿵! 차가 비탈길을 구를 때마다 제 몸은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안전벨트가 어깨를 파고들었고 머리를 어딘가에 세게 부딪혔는지 눈앞에서 불꽃이 번쩍 튀었습니다. 얼마나 굴렀을까요? 마침내 거대한 나무를 들이받고 차가 멈춰섰습니다. 찌그러진 차체에 온몸이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려 애쓰던 그때 제 운전석 쪽 문이 충격으로 너덜너덜하게 뜯겨져 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이 한 번 더 제 몸을 덮쳤죠.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뜯겨나간 문틈으로 짐짝처럼 차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질퍽한 흙바닥에 처박히며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는 끔찍한 광경을요. 뜨거운 열기가 멀리 떨어진 제게도 느껴졌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제 신분증도 핸드폰도 가방도 모두 한 줌의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부러진 다리의 고통과 머리에서 흐르는 피, 그리고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제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은지야, 여보.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까맣게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고 현장에서의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의식의 끈을 놓아버린 사이 세상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너무나도 무심하게 저를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뜨고 훗날 딸아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기 전까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영정사진 앞에서 제 남편이라는 자가 얼마나 역겨운 악어의 눈물을 흘렸는지를요. 제가 정신을 잃고 난 다음 날 아침, 지나가던 등산객이 낭떠러지 아래에 끔찍한 사고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을 수습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그 안에서는 불에 탄 제 소지품 몇 개만이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을린 차량 번호판으로 차 주인이 저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은 제가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재가 너무나도 컸기에 시신조차 온전히 수습할 수 없었다면서요.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은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비보를 전해들은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규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럴 리가요. 저희 아내가요. 아닐 겁니다.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아이고 여보. 전화를 끊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놀라서 방에서 뛰쳐나왔을 때 그는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말했답니다. 은지야,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니? 엄마가 교통사고로 우리를 두고 가버렸어.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제 딸은 아빠의 그 말이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겁니다. 아빠와 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딸애가 그러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슬픔에 단 1%의 의심도 없었다고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이 엄마를 잃은 자식의 슬픔과 다를 리 없다고 생각했다면서요. 그게 다
피눈물 나는 연기였다는 걸 제 딸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일사천리로 제 사망 소식은 모든 친척과 지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신도 없는 장례식이었지만 빈소는 저를 애도하는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빈소의 상주 자리는 제 남편이 아주 훌륭하게 지켜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면서도 찾아오는 조문객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큰가. 기운 내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형님, 재수씨가 이렇게 갑자기. 은지 생각해서라도 마음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쏟아질 때마다 남편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내를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라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차려진 제 장례식장에서 제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렇게 세상 가장 비통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동정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상한 점은 있었다고 합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딸아이의 눈에 아빠의 기이한 행동이 몇 번 목격된 거죠. 조문객이 뜸한 새벽녘,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한참 뒤에 돌아온 그의 얼굴은 눈물기 하나 없이 너무나도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딸과 눈이 마주치자 마치 연극배우가 배역에 몰입하듯 갑자기 얼굴을 구기며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더군요. 딸은 그저 아빠가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그 인간의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시신이 없는 끔찍한 사고였기에 인정사망이라는 절차에 따라 저의 사망신고는 아주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장례를 치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사망진단서와 관련 서류들을 챙겨 관공서를 돌아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려 애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재산을 한시라도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저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비운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 위에서 제 남편은 비로소 찾아온 자유와 부를 만끽하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완벽한 사망자가 된 그날 이후 남편이라는 작자는 일말의 죄책감도 슬픔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딸아이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제 상상을 몇 번이고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까지 끝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온 집안에 제 흔적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딸아이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엄마를 잃은 슬픔에 눈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남편의 콧노래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해 살며시 문을 열고 내다보니 남편이 제 옷가지들이 가득 담긴 상자를 내다버리려고 현관 앞에 내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오신 듯.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딸의 어깨를 감쌌다고 합니다. 은지야, 아빠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우리가 살려면 이제 네 엄마 놓아줘야지. 자꾸 이렇게 물건을 보고 있으면 더 생각나고 우리 은지도 더 힘들 거야. 아빠가 다 알아서 정리할 테니 넌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딸은 느꼈다고 합니다. 아빠의 말투에는 슬픔이 아니라 묵은 짐을 치워버리는 듯한 후련함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아끼던 옷과 가방, 물건들이 그날 전부 쓰레기처럼 집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곧 상간녀의 물건들이 채워질 예정이었겠죠. 그리고 며칠 뒤, 제 49제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장례식 때 고생해준 고마운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저녁이나 한 끼 대접해야 할 것 같다며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힘들어하던 딸은 마침 친구 집에 가 있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가 고마운 분들에게 인사하는 자리라고 하니 착한 딸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귀가가 너무 늦어지면 아빠가 걱정할까 싶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딸은 현관문 앞에 서서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신나는 최신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여러 남녀가 뒤섞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하는 생각에 문패를 다시 확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차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딸은 홀린 것처럼 집 옆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도 집안의 담배 연기를 빼기 위해 창문이 한 뼘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 열린 틈으로 끔찍한 광경이 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상간녀인 요가 강사와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술 냄새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제사상에나 올릴 법한 문어와 전이 술안주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상간녀를 자신의 옆자리에 딱 붙여 앉힌 채로 말입니다. 상간녀는 제 영정사진이 놓여있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역겹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저 지긋지긋한 여자 사진 좀 치우면 안 돼? 볼 때마다 재수없단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영정사진을 들어 바닥에 뒤집어 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딸의 심장을 꿰뚫고 제 영혼까지 산산조각낸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다 쏜다. 걱정들 마라. 내 마누라 시원하게 뒤져주셨거든. 이제 모든 게 다 내 거야. 자, 우리 마누라 가는 길 잘 가라고 다 같이 건배! 건배 하는 소리와 함께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아빠에게는 축제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겁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그 집에서 제가 고른 가구와 집기들 위해서 저와 죽음을 기뻐하는 역겨운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딸에게 전해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함께했던 세월에 대한 애틋함도,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엔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을 내 손으로 직접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쳐넣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제 차를 집어삼키던 시뻘건 불길과 온몸을 짓누르던 끔찍한 고통, 그리고 멀어져 가던 의식이었습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의 새하얀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게 깎아 만든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난 낯선 흙집의 천장이었습니다. 코끝에서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맴돌았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특히 왼쪽 다리는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 감각조차 희미했고 머리는 깨질 듯한 두통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신이 좀 드시오. 제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인자한 인상의 할머니 한 분이 제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쉰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들은 이야기지만 사고 현장 근처에서 약초를 캐던 노부부가 낭떠러지 아래에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젊어서 익힌 의술로 부러진 제 다리에 부목을 대고 지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저를 들쳐업고 꼬박 반나절을 걸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들의 오두막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숨을 구한 것이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제 상태는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탓에 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선망이라고 하더군요.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할머니의 얼굴이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얼굴로 보였다가 금세 낯선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무언가 말을 걸었지만 그 말은 의미 없는 소음처럼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저는 제 딸의 이름만 애타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노부부가 따님 이름이 은진가 보. 연락처라도 알려주면 우리가 산 아래 내려가 연락을 해줄 터이니? 라고 물으면 저는 전혀 엉뚱한 소리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제 이름이 무엇인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무엇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반쪽짜리 바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정성껏 약초를 달여 제게 먹여주셨고 할아버지는 묵묵히 제 다리의 상처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오두막에는 전화는커녕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그곳에서 저는 그렇게 잊혀진 사람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2주쯤 지났을까요? 짙은 안개 같았던 제 의식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제 머릿속을 헤집던 끔찍한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나이, 사랑하는 딸 은지의 얼굴, 그리고 남편의 얼굴까지 모든 기억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집에 가야 해요. 우리 딸이,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온전한 문장을 말하자 할머니는 부처님 같은 얼굴로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여전히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이곳에서 세상으로 나갈 유일한 방법은 두 발로 직접 산을 내려가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휴대폰은 사고 때 이미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거대한 감옥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저를 애타게 찾고 있을 거란 생각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또 2주라는 시간을 더 그 오두막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보낸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제게는 1년보다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후부터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부러진 다리의 아픔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죠. 남편과 딸이 저를 애타게 찾으며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마침내 쩔뚝거리면서라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날, 저는 노부부께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에 찐 옥수수 몇 개를 쥐어주시며 부디 조심히 가라고, 꼭 가족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분들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험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성치 않은 다리를 이끌고 흙길을 몇 시간이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흙투성이가 된 몰골로 겨우 마을 어귀까지 내려와 지나가는 버스를 잡아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남편과 우리 은지를 만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모든 고통을 버텼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꿈에 그리던 저희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수십 번도 더 가족과의 재회를 상상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얼어붙을 남편의 얼굴, 이내 와락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릴 우리 딸 은지의 모습을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따뜻하게 안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나타난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처럼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은지야, 나왔어! 아무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익숙해야 할 집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현관에는 제 신발들이 전부 사라지고 처음 보는 남자의 구두와 화려한 여자의 하이힐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제가 쓰지 않는 진하고 독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떨리는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앞에 놓인 것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가족 사진이 놓여 있던 장식장 위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환갑잔치 때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찍었던 그 사진이 차가운 액자 속에 갇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에는 섬뜩한 검은 리본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이런 끔찍한 장난을... 저는 홀린 듯 액자로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가운 유리에 닿는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제 영정사진 옆에 놓인 작은 달력, 제가 사고를 당했던 그 날짜에 엄마 장례식이라고 적어놓은 딸의 흐릿한 글씨를 보고야 만 것입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사고, 불길,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맞춰졌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차가 불에 탔으니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 남편과 우리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시신도 없이 내 장례까지 치렀을까. 저는 그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겪었을 슬픔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안방문을 열어보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함께 쓰던 침실에는 제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화장대 위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의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옷장문을 열자 제 옷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야하고 화려한 여자 옷들과 남편의 옷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옷이 딸아이의 것이 아님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영정사진을 든 채 낯설어진 제 집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세상은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내 남편이 나의 죽음을 슬퍼하긴커녕 정체 모를 다른 여자의 흔적들로 내 집을 채워놨다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대체 저를 대신해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저는 그 답을 찾기 전까지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제 그 인간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단 한 곳. 제가 오래전에 투자 목적으로 사뒀던 작은 오피스텔의 빈 방을 떠올렸습니다. 유령처럼 제 집을 빠져나온 저는 혹시나 남편과 마주칠까 두려워 골목길에 숨어 한참을 떨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흔적이 남지 않은 대포폰을 하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제 자신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오피스텔에 몸을 숨긴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엄마야. 나 엄마야. 수화기 너머로 딸이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내 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누구신데 이런 끔찍한 장난을 하세요? 우리 엄마는...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단 둘만 아는 비밀을 말해야 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강아지. 어릴 때 자전거 타다 넘어졌던 무릎 흉터. 비 오는 날이면 아직도 쑤시지. 엄마가 호호 부러졌던 거 기억나? 그제야 딸은 제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딸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얼굴이 헬쑥해진 딸을 마주한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제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딸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울음을 삼키며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야기는 제가 집에서 봤던 그 낯선 여자의 흔적이 누구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끔찍한 답을 들려줬습니다. 딸은 이미 아빠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석연치 않은 행동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제 물건들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리던 모습에서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끔찍한 확신으로 바뀐 것은 제 49제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딸은 그날 밤 아빠가 주최한 역겨운 축제의 전말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바로 그 상간녀, 딸의 요가 강사와 친구들을 불러버린 술판, 재수없다며 제 영정사진을 바닥에 뒤집어 놓던 일들, 그리고 제 딸의 심장을 꿰뚫어버린 그 한마디까지요. 내 마누라 시원하게 뒤져주셨거든. 이제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딸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귀로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내 남편이라는 작자가 상간녀를 끼고 그렇게 기뻐하며 축배를 들었다니,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느꼈던 충격과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화라산처럼 들끓는 분노와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그렁이며 저를 바라보는 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은지야, 잘 들어. 오늘부터 엄마는 죽은 사람이야. 저 악마 같은 인간들 앞에 엄만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엄마, 그럼 어떡해? 네 아빠, 아니 그 인간이 원하는 건 결국 돈이야.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재산, 그 인간 손에 단 한 푼도 쥐어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사회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폐인으로 만들어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은지야. 엄마 좀 도와주겠니?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에 대한 배신감과 엄마에 대한 사랑이 착하기만 했던 제 딸을 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저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딸의 도움을 받아 복수를 위한 거점인 오피스텔에 몸을 숨기고 저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아빠와 상간녀의 위선적인 모습을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지옥 같은 현실을 꿋꿋하게 버텨줬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아주 치밀하고 냉정해야만 했습니다. 어설프게 놈들의 뒤를 밟았다가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그 인간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너무나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앞으로 들어온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제가 죽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은 보험사에 연락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딸아이의 말에 따르면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 남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상간녀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사망보험금으로 그 여자 명품 가방이랑 시계를 사줬어. 자기가 주는 선물이라고. 딸은 울먹이며 제게 그날의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제 목숨값으로 받은 돈이 고스란히 제 남편과 상간녀의 사치를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 영수증을 증거자료 1호로 저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 명의의 건물들을 팔아치우려 한다는 물증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녹음기를 거실 소파 밑과 남편의 차 안에 몰래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녹음기에는 저희가 기다리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날은 상간녀가 이삿짐 센터와 통화한 뒤 한껏 들뜬 목소리로 남편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보험금은 솔직히 푼돈이잖아. 저기 정자동에 있는 제일 큰 건물만 팔면 우리 평생 먹고 살 텐데 도대체 언제 팔 거야? 나 빨리 이 집 팔고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단 말이야. 남편은 그런 상간녀를 달래며 말하더군요. 아유 자기야, 조금만 참아. 사망신고 냈는데 이 상속 절차니 뭐니 해서 이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되려면 몇 달은 걸린대. 괜히 성급하게 굴다가 탈나면 안 되잖아. 변호사 말로는 두어 달만 더 기다리면 안전하게 팔 수 있다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응? 상간녀는 입을 삐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팔아서 이 집부터 우리 명의로 바꾸자. 저 여자 영정사진이 있던 집에 사니까 밤마다 괜히 찜찜해 죽겠어. 딸아이가 가져오는 소식들과 녹음 파일들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프면서도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슬픔이 증오로, 증오가 강철 같은 의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수십 번씩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의 역겨운 목소리를 제 귀에 똑똑히 새기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증거 수집의 시간이 몇 달 더 흘렀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방에 숨어 제 이름이 지어진 세상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딸아이는 매일같이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 원수 같은 아비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며 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기다리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상속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딸아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제 모든 재산이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그 인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드디어 정자동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어. 오늘 어떤 사업가라는 사람이랑 만나서 가계약까지 하고 왔나 봐. 입이 귀에 걸려서 들어오는데 정말 역겨워서 토할 뻔했어.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제 심장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희열로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덫은 놓아졌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덮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건물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이든 잔금이든 돈이 넘어가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돈이 넘어가기 전에 사기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빼돌린 돈을 찾는 골치 아픈 과정 없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은 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딸은 며칠 뒤 아빠의 서재에서 계약서 파일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제게 보내왔습니다. 계약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까지 수십억짜리 건물을 팔아치운다는 생각에 잔뜩 들떠있던 남편은 딸이 자신의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전의 날은 손살같이 다가왔습니다. 계약 전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알던 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고생한 탓에 깡마르고 눈빛은 슬픔 대신 도끼만이 서려 있는 낯선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내일이면 다 끝난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날 밤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떨려? 아니, 하나도. 그냥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을 뿐이야. 걱정 마, 엄마. 내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어느새 훌쩍 더 커버린 듯한 딸의 눈에는 저와 같은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앞둔 모녀의 비장한 의식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사망 기록을 바로잡을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법적 서류 준비를 마쳤습니다. 딸은 남편과 상간녀가 계약 장소로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게 마지막 신호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 장례식을 치러준 그 인간에게 제가 직접 그의 인생의 장례식을 치러줄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습니다. 몇 달간 숨어 지내며 입었던 낡은 옷 대신 제가 가장 아끼던 가장 값비싼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유령처럼 살았던 지난 몇 달간의 제 모습은 완벽하게 지워내고 당당한 건물주 이영숙의 모습으로 그 인간 앞에 서야 했으니까요.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저와 변호사는 부동산 사무실이 잘 보이는 건너편 찻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딸아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제게 신호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사무실 앞에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는 한껏 멋을 부린 제 남편이, 조수석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상간녀가 나란히 내렸습니다. 제 사망보험금으로 산 것이 분명한 옷과 가방을 두른 상간녀는 마치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인간의 머릿속에는 아마 평생을 제 그늘에 가려 살았던 억울함이 보상받는다는 희열과 이제 곧 손에 쥐게 될 수십억 원으로 펼쳐질 화려한 미래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잠시 후 건물 매수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도착했고 그들은 모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들어갔어. 계약서 꺼내는 것 같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따님에게서 신호가 오면 저와 함께 들어가시면 됩니다.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동산 사무실 안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듯 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큰 소리로 웃으며 손짓을 섞어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나서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마치 자기가 수십억 원짜리 빌딩을 세운 유능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상간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다는 듯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역겨운 연극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들끓었습니다. 제 젊음과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저 건물이 이제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의 손에 넘어갈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마지막 신호였죠. 엄마, 지금이야. 아빠가 도장 찍으려고 해. 저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부동산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낭독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중개인이 남편에게 인감도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쪽에 날인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라는 소리에 남편의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제 인감도장이 담긴 도장집을 꺼냈습니다. 상간녀는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남편의 손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남편은 제 인감도장을 손에 쥐고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 희열에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 위 매도인 이영숙 이름 옆으로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곧 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의 것이 되는 남편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소리 없이 부동산 사무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제게로 꽂혔습니다. 저는 다른 곳은 보지도 않고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제 남편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몇 달간의 고생으로 제 몰골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으리라 자신합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 짓고 있던 그 인간의 얼굴이 희열에서 경악으로 다시 새하얗게 질려가는 공포로 물드는 모든 과정을 저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사무실 안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화기애애하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칼로 자른 듯 뚝 끊겼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제 인감도장이 툭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인주가 새하얀 계약서 위로 점점이 번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상간녀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찢어져라 커지더니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귀신이다! 하지만 제 남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 인간은 입을 뻐끔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자 역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저와 제 남편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어붙은 정적을 깨고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각또각 제 구두굽 소리가 사무실 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앉아있는 테이블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경멸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계약서 죽은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남편의 눈에 담겨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죽었잖아. 내가 봤어. 당신 장례식도 내가 치렀는데. 남편은 의자 뒤로 넘어가듯 주저앉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을 이었죠. 그래, 당신이 내 장례식 치렀지. 내 목숨값으로 저 여자 명품 가방도 사주고 내 집에서 내 죽음을 축하하는 파티까지 열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공포는 사라지고 모든 것을 망쳤다는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무덤을 헤집고 나온 제가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완벽한 지옥으로 바꾸기 위해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리는 순간 제 뒤를 이어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어안이 벙벙한 매수자와 부동산 중개인을 향해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소란피워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이분이 이 건물의 소유주이신 이영숙 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아 계십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제 신분증과 저의 사망 기록을 바로잡을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민 씨, 설령 아내분의 사망 처리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위임장을 위조하고 고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미수 혐의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같은 법률 용어가 나오자 그때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던 상간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자기가 끔찍한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또한 박철민 씨는 이영숙 대표님의 사망보험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여 내연 관계에 있는 최미영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 횡령을 저질렀으며 두 사람이 재산 처분을 모의한 녹취 증거도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간녀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남자한테 속았어요. 이 남자가 자기가 곧 이 건물 주인이 될 거고 합법적인 상속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상간녀는 순식간에 피해자로 돌변해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간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자기라 부르며 온갖 아양을 떨던 여자가 이제는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으니까요. 미영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누가 미영이야, 이 사기꾼아! 저 좀 살려주세요. 전 정말 저 남자한테 속은 죄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 2명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간녀의 비참한 연극과 남편의 망연자실한 표정, 그 모든 아수라장의 한가운데로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박철민 씨,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소리와 함께 남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왔고 사랑을 속삭이던 상간녀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은 그의 얼굴엔 오직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한 남자의 완벽한 파멸은 바로 제 손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문서 위조와 횡령, 사기 미수 등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이들을 철저히 기만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그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남편을 버리고 도망쳤던 상간녀 역시 제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고 그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사망 기록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혔고 저는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팔아치우려 했던 제 모든 재산 역시 온전히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저와 딸은 그 집에 더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역겨운 기억들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집을 처분하고 우리의 상처가 닿지 않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요즘 저는 다시 찾은 삶에서 딸과 함께 온전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재방송 드라마를 보며 웃고 떠드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삶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제게 남긴 건 상처만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순간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불행 속에 머물지 않고 작은 웃음과 따뜻한 시간 속에서 새로운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 딸과 함께 서로를 보듬으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길었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